안녕하세요. 오늘 덥지만 잘 지내셨네요. 얼굴을 뵈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잘못된 건강상식 7가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건강상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약국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디 가도 그 약국도 부족해서 24시 편의점 가면 해열제, 타이레놀 뭐 다 있죠. 몇 가지. 소화제 같은 거라든지 기본 약들이 다 상비약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상비약으로 갖고 있는 천연 치료제가 있어요. 프로폴리스예요. 프로폴리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몸이 아프면 흔히 머리가 아프든지 감기가 걸리든지 어디가 좀 쑤시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막 눈이 막 피로하다든지 좀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병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또 병원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약국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더 있는 분들은 그냥 혼자 끙끙 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을 무작정 안 쓰는 게 좋은가 아니면 써야 되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도 좀 헷갈리기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몸에 염증은 가득한데 약을 무조건 안 써야 될까요? 써야 될까요?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첫 번째 그 잘못된 상식은 무조건 아프면 병원 치료를 해야 한다. 1번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몸에 염증이 가득 차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죠. 비염, 또 뭐 후두염, 감기 편도염 이쪽 감기 걸렸을 때, 그리고 또 충이염, 그렇죠. 또 무슨 염 있어요? 네? 네? 신우신염. 콩 파세요? 아프죠? 췌장염 뭐 이런. 근데 이 염증이 꽉 차면은 아픕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염증이 차는 그 시간이 더 힘들어요. 열이 나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먹는다 안 먹는다 이거를 결정으로 두면요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에 문제가 일어났던 그 아나키인가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굉장히 문제가 생겼죠. 오히려 뭐 자연치유 하는 사람 뭐 굉장히 이미지 흐려버렸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먹는 거 하나도 안 바꾸고 무작정 약을 안 먹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자, 약을 최소한 안 먹으려면 약을 안 먹는 거에 대한 몸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물론 약물을 안 먹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을 도와주는 거긴 하지만 예를 들면 내가 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먹으면서 약을 안 먹는다. 뭐 혈압 환자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줄 아시죠?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장, 신부전증 혹은 뭐 신장에 혈액을 걸러주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혈액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이 무작정 그냥 약 없이 버티자 해가지고 깡으로 버티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약물을 안 쓰는 정확한 이유와 약물을 안 쓰는 데에 대한 조건을 찾아줘야 돼요. 가장 좋은 조건이 뭔지 아시죠? 우리 몸의 노폐물을 비워주는 거예요. 자, 이거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없으면 번식할 균이 있어도 배양체가 없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약을 먹는다는 것은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를 넣은 상태에서 약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쓰레기는 가득 채우면서 썩히면서 그 쓰레기 처리도 안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뭐 이 썩는 냄새도 향도 안 뿌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건 더 대책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집안이 완전히 냄새도 나고 구더기도 막 올라오겠죠. 차라리 쓰레기를 안 버릴 것 같으면 뭐라도 하는 거에 나서요. 살충제라도 뿌리는 게 낫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약을 무조건 먹는다 안 먹는다 이 기준이 우리가 먼저 자연치유에 대한 약물 안 먹는 데에 대한 조건을 이해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현대의학에서 병원 치료는 대부분 증상 치료일까요? 원인 치료일까요?
어떤 치료예요? 증상치료죠. 증상치료니까 피부 가려운 데 찾아가지고 그 피부를 보고 질병의 이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피부를 보고. 그렇죠? 그런데 그 피부를 보고 만들어서 그 약을 처방해서 발랐는데 어떤 아이는 잘 나고 어떤 아이는 안 나서요. 어른도 어떤 사람이 징그럽게 낫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이 여기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원인이 여기 안 있고 이쪽에 있기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나섰다가도 또 이쪽에서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장의 환경이 안 좋으면 장에서 독소가 배출되면서 장의 혈에서요 반점이 오거나 올라오거나 이 뽀드락지 같은 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거기만 연고를 발라주면 낫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혈에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을 아무리 치료해도 아무 소용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말, 대부분 질병에 대해서 이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그렇죠? 어떤 질병이든지 원인을 규명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병명이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모여서 병이 됐다라고 말하지 뭐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근데 자연치유에서 말하는 정확한 원인은 혈액입니다. 그렇죠? 혈액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요? 혈액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혈액이 더러워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증상 치료보다 원인 치료를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러면 약물을 쓰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연 치유된다. 이 원리가 굉장히 타당해요. 심지어 뼈도 맞춰집니다. 뼈도 맞춰져요. 그러니까 걷기만 해도 디스크가 치료되잖아요. 그렇죠? 관절염이 낫잖아요. 그리고 음식만 잘 씹어 먹어도 턱이 들어가죠.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이 뼈들이 자리를 맞춰줘요. 근데 이 노폐물이 쌓이거나 거기에 근육에 지방이 많이 형성이 되면 뼈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뼈가 틀어져 버리면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오는 통증들을 또 우리가 가서 억지로 뼈를 맞추거나 아니면 주사를 통해서 뼈를 막 들이거나 하면은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바꾸지 않고 약물을 사용한다. 이것은 굉장히 타당하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단백질 신화. 요즘 아이들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보죠. 신화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가장 잘못 알고 이해해 왔던 것 중에 우유 문제, 그 다음에 단백질 문제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 고기를 1년에 몇 번 안 먹었다 그래요. 그렇죠? 몇 번 안 먹습니다. 명절이나 잔치나 행사 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육식 문화가 막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육식이 증가하면서 뭐가 많아진 줄 아세요? 육식이 증가하면서 암이 많아졌어요. 암. 질병의 이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육식이 증가하면서 또 성인병이라고 하죠. 성인병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아토피의 대부분은 유제품이에요. 유제품. 그러니까 유제품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먹었던 유제품과 지금 유제품은 질이 또 틀려요. 소들이 뜯어먹던 풀이었지만 지금 뭐예요? 사료죠. 사료의 원료가 뭔지 아시죠? 네, 곡식입니다. 소가 곡식을 먹으면 안 되죠. 소는 풀을 뜯어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단백질 신화가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왔어요. 암 환자든 백혈병이든 뭐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뭐 특정 질병 빼고 병원에서는 단백질 많이 먹으라 그래요. 그렇죠? 어떤 질병에 단백질 많이 먹지 말라는 줄 아세요? 어떤 질병에? 혹시 아토피 있을 때 고기 많이 먹지 말라고 하던가요? 그렇죠? 아토피 종류. 또요. 그것도 옛날에 안 그랬죠. 최근에 하도 자연치유 쪽에서 막 떠들어대니까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우유 같은 거 이제 권장하는 간혹 의사들이 있지만 대부분 많은 의사들은 지금도 우유, 계란 다 먹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부전증 있을 때, 신부전증이나 그 다음에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육식을 줄여라. 콩팥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여독증이 있을 때 줄이라고 하고요. 그
그 다음에 또 간경화 혼수, 간암 말기에서 또 육식을 이제 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 이유가 뭔지 아시죠? 단백질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단백질이. 그러니까 인체에 흡수된 단백질은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내 몸속에 흡수되지 않은 남은 모든 단백질은 다 독덩어리입니다. 단백질은. 그게 분해되지 않고 다 독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한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고기의 단백질, 최고 문제겠죠. 자, 간이 손상된 사람이 이 단백질을 먹게 되잖아요. 간 수치가 한 300, 400만 올라가도 엄청난 수치죠. 그렇죠? 근데 간이 그냥 한 100 이상만 올라가도 그때 이제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혼수가 올 수도 있어요. 혼수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거의.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성 혼수라고 하죠. 단백질을 과하게 갑자기 섭취하다 보면은 혼수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단백질에는 암모니아, 그렇죠? 그 암모니아 장에서 만드는 암모니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으로 올라와서 공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병원에서도 간경화 말기나 복수 찬 사람들에게 단백질을 극히 제한을 시키는 이유예요. 근데 사실 이게 간 말기나 간 환자에게만 적용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위가 안 좋아졌던, 신장이 안 좋아졌던, 특히 신장과 간은요 같이 동시에 나빠져요. 간이 먼저 나빠지거나 신장이 먼저, 이게 아니고 같이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서로 주고받고 하거든요. 신장이 하던 일을 하다가 신장이 무리하면 패스를 합니다. 그러면 간이 하겠죠. 간이 하다가 또 힘들면 패스해요. 하다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과 간이 같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건강 회복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 간암 환자만 고기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병이 있든 피부에 병이 있든 어디에 병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간이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피부가 트러블이 있어도 간이 해독하지 못하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보통 약물을 먹거나 그 다음에 약을 바르면요 간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누구나 다. 왜 간 수치가 올라가냐면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이 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드셨던 기름기 있죠. 지방들을 쓸개를 통해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쓸개를 통해서 소화 분해시키기 위해서 쓸개즙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방을 많이 섭취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안 좋다는 것은 간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신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간은 좋은데 위가 안 좋다. 나는 신장은 좋은데 간이 안 좋다. 또 나는 폐가 좋은데 간은 좋은데 폐가 안 좋다. 이런 환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말하는 검사식 결과지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몇 달 전에는 간이 멀쩡했는데 갑자기 몇 달 만에 간으로 전이돼서 간이 완전히 암이 꽉 찰까요? 이건 아이러니한 거예요, 진짜요. 그렇죠? 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간이 우리 몸의 기관으로 치면은 아버지 같은 기관이에요. 쉽게 무너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폐가 안 좋았던 사람이나 신장이 안 좋았던 사람이 간 검사를 했으면 정상은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다 보면은 갑자기 간까지 전이되는 경우, 간이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검사상에서 정상이라고 해서 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검사를 너무 의뢰하거나 검사를 너무 그냥 검사에 대해 치중하지 말라는 이유가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버팁니다. 그래서 다른 에너지를 갖다 버티고 그래 버티는데 그때 나는 야, 내 간은 그래도 괜찮아 해서 술 한 잔 더 마시고 이러다가 갑자기 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미 간은 힘들어 있습니다. 지쳐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 단백질을 과하게 먹게 되면 특히 이제 신장 있죠. 신장에서 우리가 보통 그 소변으로 나오는 독 있죠. 요독. 그 요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요독증에 걸렸을 때 단백질 섭취가 혈액 중에 축적되어 있다가 혈액을
그냥 요독화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배출되지 못하고 다시 우리 몸을 피를 타고 돌게 되었어요. 그럼 그 독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의 곳곳에 관절염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통풍이 사실은 고기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풍의 원인 고기. 그렇죠? 그 다음에 관절염 원인도 사실은 고기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을 저는 육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육식, 설탕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단백질에서 질소로 또 질소에서 암모니아로 암모니아에서 요소를 생성시키는데 이 요소가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몸을 따라 돌다가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신장 관리 잘 하시려면 안 먹을 거 딱 끊고 물을 잘 마셔줘야 돼요. 물을 뭐 한 번에 1리터씩 마시는 것도 신장에 무리를 주고요. 물을 천천히 자주 마셔주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또 섭취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뭐 끝이 없습니다. 단백질 문제만 가지고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칼슘이 부족하게 돼요. 단백질이 들어와서 그것을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칼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칼슘이 우리가 보통 우유를 먹으면 칼슘이 필요하다, 칼슘을 마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유를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골다공증이 심해요. 골다공증이. 왜 그럴까요?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은 우리 인체 내에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뼛속에 있는 칼슘이 오히려 우유를 분해시키기 위해서 더 칼슘 부족한 거예요. 저 역시 고기를 많이 먹어서 아래턱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고기 끊고 미네랄 섭취하고 채식을 한 1년 정도 하니까 이 턱이 다시 들어갔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니까 다행이겠지. 컸으면 이게 안 들어갔을 거예요. 컸으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고기가 사실 영양소의 보고라고 하지만 영양이 많다, 영양이 좋다 이런 표현은 그 단일 식품에서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과 맞아야 되고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짝이 있어도 아무리 멋있는 남자가 있어도 나랑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기가 아무리 좋아도 나랑은 안 맞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해야 될까? 이 문제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신사모님 얼마나 섭취해야 되죠? 이제 몇 달 있으면 졸업하시잖아요. 얼마나 섭취하셔야죠? 네. 자, 단백질은 얼마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 제가 그런 말 안 해서 모르셨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루에 뭐 몇 그램, 뭐 음식 1kg당 30g, 70g 이런 게 아니에요. 단백질은. 단백질은 우리가 그냥 곡식 먹고 두부 먹고 그래서 콩 먹고 견과 먹으면 그냥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그런 음식들을 드시면 여러분 아침에 두부를 드셨는데 점심에 또 두부를 먹는다? 근데 두부가 먹기 싫어요. 그럼 단백질이 많다는 증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내 몸에 필요하거나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예민해졌을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뭐 고기가 당긴다고 먹는 사람들은 고기에 영양이 필요해서 당겨 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곡식을 충분히 드셔주면 내 몸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합성시켜요. 이 단백질을 분해시키면 뭐가 될까요? 22개의 아미노산이 됩니다. 아미노산. 근데 이 22개의 아미노산 중에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아미노산의 개수가 있어요. 딱 10개에서 11개예요. 그럼 10개에서 11개의 아미노산이 들어가고 나머지 필요한 아미노산은 내 몸 자체에서 그것을 합성시켜서 체내에서 합성시켜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과하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풀을 많이 뜯어먹고 살았지 단백질 그렇게 많이 먹고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물론 극히 옛날엔 너무 안 먹었지만 지금은 뭐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사실 단백질을. 곡식류를 충분히 섭취하시면 단백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다시 말하면 단백질은 지식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우유는 무슨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유?
이 세상에서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다 허위입니다. 허위. 우유는 절대 완전식품이 아니에요. 자, 우유가 완전식품인 대상은 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소밖에 없어요. 소는 생후 6개월이면 풀을 뜯어 먹으면서 건강한 덩치를 이루죠. 사람은 우유를 먹어서 소처럼 빨리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모유보다는 빨리 성장합니다. 모유보다는. 왜냐하면 단백질 함유량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단백질 분자가 틀려요. 우유하고 모유하고. 모유가 훨씬 더 단백질이 낮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우유를 세계적으로 장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먹으면 설사하거나 그런 증상도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어쨌든 뭐 우유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유가 얼마나 해롭고 또 치즈라든지 또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유전자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또 나중에 한참 배우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우유 섭취는 노폐물을 체내에 쌓이게 해서 염증 반응 상태를 만들어내요. 항상. 그래서 우유를 많이 먹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염증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아토피가 참 많아지고 있죠. 네, 아토피의 대부분의 원인을 유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제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대인들의 수명이 늘어난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즘 수명이 늘어났다. 그렇죠? 옛날보다 늘어났나요? 여러분 늘어났습니까? 수명이? 평균 수명. 물론 평균 수명이 지금 80세 이상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80.1인가요? 81.1 몇인가요? 그렇게 됐죠.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80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20년이 넘는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는데,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영아 사망률이 거의 없어졌죠. 옛날에 비해서. 옛날 아이를 많이 낳고 사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생신고했다가 얼마 있다 죽고. 그러니까 이 기대 출생 평균 수명을 지금하고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저출산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노인분들이 오래 사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 수명이 잡히는 게 훨씬 더 늘어났는데 질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30대에서 60대까지 그 사이클에서 엄청나게 많은 질병이 있어요. 아시죠? 30대, 60대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끔찍합니다. 엄청난데 100세를 건강하게 활동하며 사는 것과 활동하지 못한 상태로 100세를 버티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건강하지 못하게 병들어서 있는 이 중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참 걱정이 되기도 해요. 앞으로의 30대 사람들, 30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어린 아이들 되는 막론하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말고 저희 다음 세대들, 그렇죠? 지금 한 20대, 10대 후반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도대체 뭐를 먹고 살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80대, 70대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 다져놨던 기본 베이스가 있어요. 곡식이나 채소로 그때 굉장히 튼튼하게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자극적인 거 먹고요.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 많이 먹고 하던 그 아이들이 앞으로 다 질병의 후보자들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여파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지나면 한 파스, 두 파스가 지나면서 우리 한국도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당뇨 환자들이 500만 명, 1000만 명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500만 명이 넘어섰다. 그리고 아토피도 엄청 많고, 그리고 위장병은 할 거 없고, 우리나라의 질병을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줄어들 생각이 없어요. 암도 보세요. 암도 이름 이상한 암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 암들을 무슨 희귀암이라고 하죠. 악성 종양, 희귀암. 그런 암들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저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육종암이 없었거든요. 육종암. 많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 10대 아이들이 질병에 참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10대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인슐린을 놓는 아이들도 있어요. 통화를 했었는데요. 17살인가 이 살이 굉장히 많이 쪘대요. 70kg 나가는데 인슐린을 혼자 하루에 2대씩 주사를 맞고 그 당뇨 때문에 고생하면서 사는 아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40대, 50대에서 걸린다고 해서 성인병이라 했던 질환들이 지금은 누가 걸려요? 지금은 아이들도 걸려요. 그리고 옛날에 아이들이 걸렸던 병들이 지금은 어른들도 걸리고, 이게 너무나 이제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말하는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병이라고 했어요? 생활 습관병. 네, 성인병이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렇죠?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부분도 이게 이제 암 환우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육류, 생선, 계란, 매운 음식, 식초, 뭐 자극적인 음식, 이런 음식을 안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요, 흔히 무슨 말 할까요?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 도대체 뭐 먹고 살아야 되냐고. 뭐 마늘도 먹지 말라고 하죠. 부추도 먹지 말라고 하죠. 양파도 먹지 말라고 하죠. 심지어 여기 피망도 안 먹잖아요. 그렇죠? 파프리카도 안 먹죠. 그럼 뭐 먹냐? 너 뭘로 음식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건강책이 나오겠지만, 제 음식책이 나오겠지만 너무 많을 거예요. 사실 음식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너무 이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그 방식의 요리를 익혀왔기 때문에 이 자연의 음식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소박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허접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우리 몸에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라는 이름으로 제 개인 같아서는 뭐 그냥 호박도 쪄서 그대로 나오고, 때로는 무도 그냥 썰어서 나오고, 이런 먹거리로 식탁이 채워지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내 몸이, 눈이 보고 몸이 봤을 때 그 음식을 봤을 때 너무 환상적인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복잡하고 화덕에서 많이, 그 화로에서 많은 시간을 이 음식들을 막 고생시키면서 나오는 것보다는, 그런 음식도 뭐 몇 가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자연 그대로 준비된 음식들, 그러면 훨씬 더 우리 몸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혹시 100% 안 되더라도 집에 가시면 귀찮아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드세요. 그냥 닦아서 썰어 드시고, 그렇죠? 상추 같은 거 씻어 드시고, 두부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그냥 드시고, 웬만하면 복잡하게 요리하고 볶고 막 이걸 배합하고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그대로. 그래서 두부 하나, 상추, 무, 배추 몇 가지 해서 밥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드시면 굉장히 단순하고 또 이렇게 골고루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골고루 먹는 거예요. 다음 끼는 또 다르게 먹고요. 네. 네. 저도 사실 제가 나가서 혼자 만약에 때운다 하면요, 밥하고요, 그 다음에 김, 뭐 마른 게 같은 거, 김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냥 오이 하나 사고, 그리고 또 두부, 생두부 사가지고 소금 사가지고 거기에 뿌려서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사실요. 맛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는 한 끼에는, 한 끼 식사를 할 때는 한 뭐 5가지, 6가지, 7가지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지만 매 끼마다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 끼마다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은데, 우리 위장이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참 위장의 성질을 파악해 보면 재밌습니다. 위장은 한 번에 여러 가지 먹는 것은 싫어해요. 진짜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위장에 한 번에 10가지, 12가지 넣어보세요. 트러블이 생겨요. 그리고 트림이 생기죠. 가스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방귀가 나오고요. 근데 위장은 단순하게 한 끼에는 5가지 단순하게, 요리도 많이 안 된 음식들 그렇게 먹으면 위장이 굉장히 좋아요. 위가 편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여러분들 질려요, 안 질려요? 질리죠?
두 번, 세 번 먹다 보면. 그래서 그 진리라는 것을 위장이 말해주는 신호예요. 위장이. 내 생각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장이 말해주는 신호예요. 근데 이 위장이 다른 음식을 달라고 해요. 아침에 두부 먹었으면 점심 묵 좀 달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음식을 물론 100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50%는 최소한 바꿔서라도 먹어주면 위에 굉장히 위를 재밌게 일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효식품이 건강식이다. 이 부분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발효식품. 그러니까 발효식품이 뭐가 있을까요? 된장, 간장, 또 김치, 오이지, 피클이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쌈장, 새우젓, 젓갈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 효소도 있고요. 그렇죠. 뭐 한때는 뭐 장수마을들에서 효소 먹어서 장수한다고 막 그 보도가 나와가지고 너도 나도 막 다 효소 담고 막 그러죠. 지금 효소 계속 유행이죠. 지금도요. 뭐만 있으면 그냥 갖다가 매실에다가 효소 쫙 담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몇 년 동안 실컷 먹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뉴스에 나왔죠. 녹색 매실은 독이 많다. 씨에는 독이 많다. 그러니까 또 다 황매실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설탕은 안 좋다. 그래서 또 파넬라 유기농 설탕을 또 바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냥 언론에 그냥 떠다니는 안개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컷 좋은 줄 알고 몇 년 먹었다가 또 바꾸면 또 거기에 갈아타고 바꾸면 갈아타고 이런 것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언론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장수마을에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장수마을이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한 7, 8군데, 많게는 10군데 이렇게 있지만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장수마을에서 이 발효식품을 가장 안 쓰는 장수마을이 미국의 로마린다예요. 미국은 식초 같은 거 안 쓰거든요. 그래도 가장 오래 삽니다. 근데 이 미국의 로마린다는 공기가 아주 더러워요. 거기는 스모그라고 하나요? 그 매연? 스모그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은데 그 스모그에 살아도 장수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도시 가서 살면 장수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니까 장수하는 거지. 식초 먹고 아니면 무슨 산야초를 먹어서 장수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방송을 들을 때 잘 걸르셔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TV나 이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들을 가지고 그 머릿속에 넣는 것은 해롭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리셔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 몸에 대한 생리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생리학을. 위의 구조, 간의 구조, 신장의 구조, 하는 역할, 일 이런 것들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그 음식이 나하고 맞는지를 내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 발효식품 말했었죠. 자, 발효식품의 문제점들. 첫 번째, 식초나 기타 발효식품을 먹게 되면 입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면 뭐가 나오죠? 음식을 드시면 뭐가 나와요? 침이 쏟아져 나오죠. 뭐 떡을 드시던 볶음국수를 드시던 야채를 드시던 침이 나옵니다. 침이 나와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되죠. 그런데 식초를 먹게 되거나 식초로 요리한 음식을 딱 입에 들어가게 되면 침 중에는 여러 가지 효소가 있어요. 아밀라제라든지 라파제라든지 아니면 푸티알린이 있는데 특히 이 푸티알린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이나 이 탄수화물 소화제를 억제시킵니다. 식초가 들어갔을 때 푸티알린이 방해돼 버려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얘가 이미 갖고 들어온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안 되는 위장식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원다시다. 미원다시다도 우리가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거든요. 이게 문제잖아요. 엄청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당분도 아닌데 인슐린이 분비되는 건 말도 안 되죠. 인슐린이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는 필요 없는 거네. 들어갑니다. 진짜 나와야 될 때 안 나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위장된 식품들이 간혹 있습니다. 미원다시만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미온다시다, 조미료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 식초도 마찬가지죠. 이 식초를 먹게 되면, 식초뿐만 아니라 발효식품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다 마비시켜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이 식초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뭐 이렇게 흡수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데 잘 되는 것 같은 느낌뿐이지 사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위장에 들어가면 위의 산도 조절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위 산이 강하게 나와야 세균을 죽이는데 그 조절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발효식품을 한 6개월 이상만 안 드시면, 철저하게 안 드시거나 하면은 주변에 있는 그 발효식품 먹는 분들에게 발효식품 냄새가 나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못 느끼는 분들은 간혹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옛날에 내 집을 가거나 하면은 그 매운 냄새 말고도 발효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사람 몸에서 냄새 난다고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 냄새 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 내 몸에서 그 음식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골 같은 지역에 가면 무슨 냄새 나는 줄 아시죠? 사람에게. 예? 노린내. 뭐 먹어서 그래요? 양고기 먹으니까 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냄새가 안 나는 음식이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딸기를 먹었는데 내 몸에서 딸기 냄새가 난다.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쉽게도 나지 않습니다. 파인애플을 드시거나 사과를 드셨는데 사과 냄새가 나면 사과를 저는 매일 하루에 하나 이상 먹겠어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게 사과인데. 그렇죠? 사과 냄새가 나진다면. 근데 안 나거든요. 사과 하루에 10개 먹어도 사과 냄새 안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과는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몸에서 흡수를 다 시키고 분해를 시켜버려요. 근데 안 좋은 식품들은 그것이 신장이나 간이나 장에서 배출을 못 시키고 다시 역류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빠져나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피부들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만 가도 막 어떤 사람은 식초 냄새가 나기도 하고, 초냄새. 식초를요, 예전에 어떤 분은 막 한 컵씩 마시는 분이 있어요. 하루에 아침, 점심 막 이렇게. 근데 그분 옆에만 지나가면 코가 막 찡해요. 막 식초 냄새 엄청 나가지고. 근데 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몸에서 나요. 가까이 몸만 스쳐도요, 냄새 아주 많이 납니다. 너무 많이 먹고 하니까. 마늘 많이 먹죠? 마늘 냄새 나요. 마늘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이 절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한 음식이 위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한 음식, 죽이나 미음이 위에 좋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은 침이 섞여진 음식이에요. 자, 뭐가 섞여진 음식? 위는 음식을 바로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서 반은 침이고 반은 음식인 그 상태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일할 거리를 줄여주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는 사실은 각자 그 자기 기능에서 할 일이 있는데, 위에는 음식이요, 완전히 갈려서 즙 상태를 만들어낸 상태를까지 임무를 해야 돼요. 근데 음식을 씹지도 않고 삼키니까, 오일 같은 거 꾸덕꾸덕 삼키니까 위에서 그거를 갈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으로 보조식품이나 영양제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식품, 영양제 먹어야 될까요? 네,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음식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때,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소화시킬 수 있을 때는 어떤 보조식품도 영양제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100%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거나 좀 불안정하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녹즙도 사용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화분도 사용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먹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혹 먹더라도 한두 가지, 한 가지나 이렇게 드셔야 되고요. 이 보조식품의 문제점은 뭐냐면, 거의 보조식품은요, 추출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또 소화되기 굉장히 쉽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굉장히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보조식품을 제가 사기를 친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가 설탕 좀 섞고 소금 좀 섞어가지고 딱 만들어서 먹게 하면 그것도 뭐 몸에 힘이 날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면 근력도 생기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보조식품을 먹었을 때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나 또 힘이 생기는 거는 순식간에 일로 일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작 통곡식, 현미를 소화시켜야 될 내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먹게 되면. 그러니까 몸에선 쉬운 거를 원하거든요. 자꾸 쉬운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쪽으로 갑니다. 설탕과 전분을 먹으면 전분 소화 안 시켜버려요. 설탕을 시켜버리죠. 그렇죠. 포도당의 종류가 설탕도 있고 과당도 있고 전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은 전분에서 나온 포도당이어야 되는데 내가 세 개를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전분에서 소화시키지 않고 과당이나 포도당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힘은 빨리 나지만 시간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분하고 당분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전분하고 당분을 같이 드시면 당분에서 에너지원을 쓰다 보니까 전분 것은 그냥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전분, 당분은 최대한 가끔 아니면 안 아픈 분들은 뭐 좀씩 드셔야 되지만 환우분들은 절대 안 드시는 게 최고의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이렇게 이러한 잘못된 건강 상식을 버릴 수 있는 저런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